호우 시절. 지금까지는 뮤지션 신해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네. 논객 신해철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전에 논객으로 가기 이전에 되게 중요한 그 구간 중에 하나가 이제 DJ 신해철인 것 같긴 해요. 그 중간 단계에서 네. 사실 뭐 음악도시 MBC였었고 그 당시에는 음악도시 시장이라고 이제 처음엔 시장이라고 불렀죠. 네. 네. 그래서 음도 시장. 네. 그게 한 11시쯤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91.9. 상당히 맞습니다. 상당히 청취율도 잘 나왔었고, 그때부터 이제 신해철 씨가 어떤 걸 하기 시작하냐면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청취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네. 뭐 나중에 이제 고스트 스테이션 SBS로 넘어가서도 네. 뭐 좀 놀아본 오빠의 뭐 미심쩍은 상담소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유명했죠. 네. 그건 심야에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당시에 라디오를 들을 때 뭐 인간 신해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고 뮤지션에 대해서도 그랬더라도 DJ 신해철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었어요. 또 되게 재밌는 건 전 그 프로그램이 너무 늦어서 많이 듣지 못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듣진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많은 매니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고스 듣고 와서 학교에서 자고, 맞아요. 수업은 안 듣고 고스 듣고 이런 애들 많았는데, 맞습니다. 그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아까 그 상담 네네. 코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이유가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사람의 생각에서 먼저 출발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군요. 네, 그 공감을 주니까 사실 위로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약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런 말의 기술도 느끼지만 사실 오히려 어떻게 저 위치로 내려가지? 지금 정리해 보면 사실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방송에서도 선민의 비디오 가게도 나오더라고요. 네. 타인의 고민에 경중을 멋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게 한 20년 넘은 이야기인 건데도 한 20년 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고스트 스테이션. 근데 지금도 어떤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멘탈리티, 그 태도를 그렇죠. 기본 어떤 전제, 그 매너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만큼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남겼던 것 같아요.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DJ 시기를 거치시면서 마왕이라고 하는 거의 이제 뭐 거의 본인의 아호처럼 된 그런 별명을 얻으시다가 2002년도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참고로 2002년도에는 월드컵도 있었는데 그때 월드컵 응원가도 또 제작하시고 그랬었죠. 뭐 우리나라에 대한 또 애국심을 한번 보여주시고, 하반기에는 대선이 있었는데 요 당시에 그 당시 대선 후보였었던 노무현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부터 또 논객 신해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그 토론 프로그램이 굉장히 대중한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BS의 어떤 심야 토론의 느낌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거 너무 시사적인가요? 근데 좋아요. MBC 그 100분 토론이 진행을 하다가 그 시절 90년대 말에 아마 유시민 씨에서 손석희 씨로 바뀌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논객들이 뛰어나왔고요. 뛰쳐나왔고 연예계 대표 논객은 근데 신해철이었던 거죠. 맞아요. 아마 100분 토론에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신해철 씨. 뭐 무슨 100분 토론 뭐 몇백 개 특집에도 나왔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최다 빈도수에 오를 만한 게스트였어요. 어떤 주제가 있었죠? 신해철 씨가 출연한 주제들이 웬만한 학원 뭐 체벌 폭력, 문제, 뭐 체벌 가장 문제나, 대표적이고 뭐 아니면 대마초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연예인들에 대한 제가 지금 뭐 규제 문제 혹은 뭐 복장 문제 이런 부분들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간통죄 폐지 문제도 맞아요. 있었고요. 그것도 굉장히 뜨거운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논객 신해철로서 이제는 사회적 문제를 발언을 하시는데 그 출발점이 대선 후보 지지였거든요. 이 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의 경우에는 신해철이 지지 선언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크리티컬했어요. 그래서 전 노무현이 돼야 된다고 봤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신해철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거죠. 아마 그래서 표심이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 이제 막 투표권을 얻은 그 젊은 세대에게, 젊은 세대들한테는 표심을 움직이는 혹은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상당히 큰 동력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해를 부르는 건 쉬운 말에서 비롯돼요. 언어의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는 건. 근데
정치인들의 담론보다 신해철의 담론이 훨씬 우리에게 친근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TV에서 찬조 연사로 이제 신해철 그런 씨가 장면은 좀 기억이 나요. 네, 출연을 했어요. 유튜브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제 나중에 문성근 씨가 회고하시기를 그 찬조 연설 녹화에 대본을 들지 않고 그냥 생으로 녹화한 사람은 딱 2명 있는데 한 명이 신해철이고 한 명이 백기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신해철 씨가 이제 달변으로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쉬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투표장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런 얘기를 20분 동안 쭉 하시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되게 그것도 좀 생소하면서 되게 참신한 느낌이었어요. 되게 그때 당시까지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2002년 대선은 뭐 저희가 깊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2002년 대선은 또 굉장히 토론과 연설 같은 게 주목받았던 대선이긴 해요. 그렇죠. 그 어떤 대선의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 유달리 그 이전과 달리 아마 뭐 어떤 매체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이제 그렇고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당시 마지막에 이제 될 사람은 다 된 게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물들을 이제 언젠가 대통령 했었어야 될 사람들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뉴페이스인 거야. 그렇지. 그렇게 느껴지던 사람들이 있죠.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첫 선거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타고 신해철 씨가 되게 이제 강력한 발언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섰을까? 물론 시대적인 그런 걸 느꼈다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중요한 계기랄까요? 신해철 씨가 결혼을 하거든요. 2002년도에 아마 같은 해였을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비공개로 결혼을 하세요. 근데 원래 신해철 씨는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는 결혼을 안 할 거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결혼이라는 제도,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랄까 회의감을 표시하신 적이 많았고 그랬던 신해철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조 연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해철 씨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 2002년도 겨울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찬조 연설을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플러스 이때부터가 저는 이제 신해철이라고 한 인물을 평가할 때 20세기의 신해철과 21세기의 신해철이 맞습니다.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21세기의 신해철은 사실은 뮤지션보다는 이제 논객으로서의 포션이 더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혹은 방송인으로서의 그 계기를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의 결혼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혼자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삶의 어떤 관계가 변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이제는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그 다음에 뭐 남겨져 있는 가족과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는 차원으로 좀 확장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 무렵부터의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논객으로서의 신해철은 우리 조크단 선생님한테는 어떤 느낌이에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말을 굉장히 잘하지만 논객으로서의 신해철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오히려 때때로 그냥 방송인 신해철이 말을 잘하는 건 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힐링해주는 느낌이 있었고 젊은이들의 대변인처럼 투사처럼 이야기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신해철 씨의 어떤 말투나 그 표정 같은 게 조금 좀 거만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토론을 보면서 이게 막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웃고 이러니까 좀 예의 없다라고 느끼긴 했었어요. 그런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거 좀 싫어하죠. 그리고 그 토론을 하는데 상대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막 웃고 이러면 사실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하지.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는 자주 나오는데 그가 설령 맞는 이야기를 해도 조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었어요. 근데 참 말은 잘한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위약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있죠. 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신해철 씨는 사실은 되게 좀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 들 때도 많아요. 저도 맞아요. 저도 그 생각에 아주 동의해요.
되게 마음도 좀 약하다면 오히려 그쪽에 가까운 것 같고 되게 착한데 그거를 이제 가리려고 하는 위장 성세였던 거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그 그러니까 방법이 좀 그 역시도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한 인물을 완벽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레코드를 남겼는가를 그렇죠. 사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남겼던 레코드와 동시에 저라는 개인에게 그리고 또 원우 네. 씨에게 그리고 청취자들에게 어떤 레코드가 남겨질까를 그렇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인상은 받았습니다만 네. 또 동시에 신해철이라는 사람 개인에 대한 인간성을 또 폄하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 역시도 그 당시에도 되게 선하게 느껴졌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심지어 왜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태도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분의 습관이다. 그 습관이 불편하다는 거였고 행동은 마치 약간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 가리려고 하는 부분이 일종의 허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신이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지. 일부러 저런 이미지를 하는 걸까? 약간 치기 어린 마음으로. 그렇죠. 되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되게 순수한 사람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네. 물론 그 순수함을 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신해철이라고 하는 인물은 되게 큰 인물인데 맞아요. 그런 사람이 막 이제 나와가지고 비웃고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해철 씨가 정말 힐링 강사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방송에 나와서 젊은 청년 세대를 대변해 줍니다. 맞아요. 심지어 신해철 씨와 함께 그 2012, 3, 4년에 그때는 11년, 12년, 13년, 14년 그때 우리 뭐 정확한 제가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제일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김난도 씨의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맞습니다. 뭐 해민스님. 그런데 제가 뭐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제 선호도로 이야기하자면 네. 신해철 씨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구나.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는. 네네. 그리고 전 지금까지도 그게 유효하고 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오늘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안타까운 방송이에요. 사실 오늘은.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우리의 시대가 어떤 면에서 편협하게 돌아가는 거 동의합니다. 아닐까? 네. 네, 그래서 뭐 PC라는 말도 생기고요. 네. 이 PC라는 말을 또 정확히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전체주의적인 시각을 요새 되게 많이 느껴요. 네, 때때로 이제 견해를 밝히시는 건가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네. 어떤 뭐 모든 견해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입을 봉하게 하기 시작하면 네. 그 교조주의는 너무 위험한데 네.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쩌면 우리의 새 어떤 툴은 훨씬 더 다양해졌잖아요. 네. 어떤 매체는 훨씬 더 다양해졌는데 사람들의 의견을 맞아요. 더 많이 가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은 신해철이 네. 어쩌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이야기를 네.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요즘의 연예인들을 보면서 시절의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지금 신해철 씨가 살아 계셨다면 네. 어떤 주제로 발언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2020년의 상황 중에서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건 불편해라고 했었을 것 같으세요? 벌써 저도 이걸 섣불리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네네. 뭐 그쵸. 이건 뭐 어차피 그럼에도 정답은 불구하고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아마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떤 집단에 대한 우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번엔 디펜스를 하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고 네. 정치적인 아마 담론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리고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가지가 네.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야기되고 있는 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신해철 씨는 음악 초기 시대부터 네. 수컷의 몰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맞아요. 아버지와 나라든지 수컷의 몰락이라는 노래도 비트겐슈타인 노래 중에 네. 있고요. 뭐 아버지의 그런 권위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뭐 세상이 물론 뭐 그러면서 또 좋아지는 걸 수도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축 처져 있는 아빠의 어깨를 보면 그렇죠. 네. 너무 슬퍼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계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신해철 씨가 과연 지금의 이 젠더 이슈를 어떻게 바라봤을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젠더 문제도 사실 저희가 뭐 어떤 한쪽의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네네. 저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 신해철 씨고 맞아요. 그런데 신해철이 그렇게 이렇게 용기 내서 발언했었던 그 시대보다 과연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네. 우린 더 다원화돼 있고 더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그렇지.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게요. 그 또 하나 생각난 게 이것도 되게 엉뚱한 생각인데 BTS의 군 면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았을까요? 빼줘라. 네. 뭔 군대냐. 그의 어떤 자유주의적 사상을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었지만 네. 신해철 씨가 2004년도에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굉장히 심하게 각을 한번 세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정도면 노무현 지지 철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피켓 들고 아예 거리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신해철의 어떤 논객적인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그때의 뭐 신해철 씨의 워딩을 뭐 잠깐 읽어드리면 네. 어느 정도였나요? 설령 힘의 논리에 의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네. 지금 당장의 국익을 위해 부도덕한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까지 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도덕적 부담감을 남기는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뭐 저희가 뭐 파병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금 답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이 존중되는 사회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해 가잖아요. 또 이 얘기 들으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신해철 씨의 장점 중에 논객으로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되게 그럴 듯해요. 맞는 말 같아 다. 네, 맞아요. 물론 저는 저의 이제 제가 받아들인 신해철 씨 논객 신해철로서의 그 얘기를 조금 하면 저는 되게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사실. 왜냐면 저는 뭐 우리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할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사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조쿠나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견해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는 게다가 이제 20대가 된 이후로는 오히려 우파 사상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또 되게 많이 좀 천착해서 이렇게 바라본 부분들이 있는데 어릴 적에 이제 아무리 애증의 감정이었다고는 하더라도 그 막 우상이었던 신해철 씨와 자꾸만 견해가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 이거 참 말로 설명하기 진짜 힘든 지금까지와의 또 애증과는 정말 다른 허탄함이 좀 있죠. 쓸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쓸쓸함이 이제는 내가 혼자 남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의 멘토와 뭐 나 혼자만의 감정이지만 결별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너무나 든든했던 백 하나가 사라진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갈수록 벌어졌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제가 정말 한번 뚜껑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북한이 이제 핵무기 개발 성공해서 미사일 한번 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신해철 씨가 본인의 뭐 그때 뭐 싸이월드인지 트위터인지 모르겠는데 김정일 핵 개발에 대해서 이제 민족의 일원으로서 축하한다라고 트윗을 남겨요. 근데 저는 거기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신해철은 예를 들어서 노댄스 앨범의 1번 트랙이 In the Name of Justice라는 노래거든요. 이게 전쟁에 대한 노래예요. 전쟁으로 뭐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노래고 그 다음에 뭐 이라크 파병 반대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그런 거에 전쟁의 반전의 어떤 측면에서 가는 건데 물론 뭐 그 나름대로의 또 들으면 그럴듯한 생각이 있었겠지만 저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게다가 뭐 저는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에는 아주 강력한 무신론, 강력한 반국가주의 막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글을 쓸 때 원호 씨의 어떤 지금 삶의 사상적 변화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지겨우신가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좋아요. 저는 그 당시에 안내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 당시에 글을 쓸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안 썼어요. 제가 은연중에 나온 단어도 컨트롤 F 써가지고 지워버리던 시대예요. 우리라는 건 없다. 나와 너가 있지. 글을 쓸 때 우리라는 말을 쓰면 읽는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포섭해버리는 건데 나한테 그럴 자격이 어디에 있냐. 그렇지.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안 할 그러냐. 수도 있는데 폭력이다. 폭력이다. 우리라는 말은 글에 쓰면 안 된다. 공적인 글에서. 그럴 정도인 저에게 민족의 일원으로 축하한다. 이거는 정말 뻘소리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근사한 레토릭으로 무장한 어떤 소셜 테이너, 그렇죠. 폴리테이너일 뿐이다. 이런 느낌인 그렇게 거죠.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그쪽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논객 신해철과는 정말 마음이 떠나버리겠는 사건이에요. 그게 2009년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되게 마음이 어려운 마음으로 5년 정도는 이제 신해철 씨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미워했었고 네. 저 혼자서 토론에 나오면 이제 막 근데 또 보긴 봤어. 보면서 그치 그게 우리의 어떤 품격이었거든. 네. 싫어해도 봐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그 또 한 번 그 TV 토론으로 뭐로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맞아요. 그런 것도 문제점에 했었어요. 대해서 막 네.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싫으니까 이 사람의 표리부동한 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자꾸 오디션 프로그램 문제 많다며 그러더니 뭐 탑밴드 나오지.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또 오페라 스타 이런 데 나와요. 네.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잘 하면 몰라. 또 1라운드 탈락해 또 1라운드 보면은. 막 탈락하고 그랬지. 근데 거기에서도 막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또 많은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물론 근데 그 당시에도 음악은 또 들었어요. 신해철의 음악은. 그런데도 그 사람 자체는 정말 너무 불편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이제 그 일이 있었을 때 그때도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 너무 싫다. 그다음에 뭐 학원 광고 이런 거 하고 뭐 학원 광고가 아주 신해철 씨의 흑역사로 또 구분짓는 어떤 표리부동함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대체적인 이야기는 신해철의 어떤 변명이 합리화했을 뿐이었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뭐 중론이 더 많죠. 예. 뭐 그토록 교실이대야 같은 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이런 걸 하고 상업주의와 자본주의와 타협한 느낌의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지. 진짜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뭐 이게 진짜 인간이 이게 맞는 건가? 그러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2014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 이제 혼수 상태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사실은 참 저도 물론 아까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낫겠지 뭐 이거 오겠지 또 뭐 와가지고 또 언제나 그랬듯이 되게 거드름 피우면서 또 이거를 지 무용담으로 포장해가지고 얘기하겠지 또. 그러면 또 그 정도까지 마음이 갔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은 이거를 또 본인의 또 참 또 신해철한테는 이런 일이 또 생겨주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어떤 극적 사건으로. 뭐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그 정도로 신해철이 이걸 이겨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망 사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저의 마음에 있었던 파장이 조금 많은 분들이 물론 그랬지만 저에게는 또 진짜 이중에 좀 파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저한테 매년 10월이 되면 남아있는 어떤 그 특히 마지막 한 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의 그 미움이 저 스스로 저 혼자 가진 미움이지만 저 혼자만의 업보로 남아서 마음을 짓누르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그의 가사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노래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좋은데 그때 음악을 들으면 이런 해결되지 못한 이런 감정들이 5년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그런 저의 복잡한 감정들과 엮이면서 여전히 마음을 어렵게 슬프게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신해철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네네. 저는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원우 씨가 되게 좋아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언제나 뭐 이건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복이라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감정에만 연유하지는 않는다라고 전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역시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관심이 계속 갔던 그리고 사실 이 과정은 내가 갖고 있었던 지향하고 있었던 관심으로 촉발된 일들이에요. 다 사실 신해철이라는 사람을 애정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배신감과 어떤 나와 너무 다른 그 일정 부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원호 씨가 어떤 신해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름 심리적 이유기와 독립기를 좀 거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퀘스천업을 하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결별했다가 근데 그러고 나서 원우 씨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다시 이 사람을 지금 돌이켜보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어떤 감정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우리 세대에게 이런 담론을 던졌고 맞습니다. 어찌 보면 상흔을 남기기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로 사실 지금 신해철 씨에 대한 10월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네.